예, 안녕하세요. 황소의 통일 콘서트 시간입니다. 먼저 한 주간의 한반도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도널드 트럼프가 미국 대통령으로 당선된 이후 처음으로 북한과 미국이 스위스 제네바에서 접촉을 갖습니다. 이는 내년 1월 출범한 트럼프 정부의 대북 정책을 가늠해보기 위한 탐색 차원의 접촉 시도로 북한에서는 최선희 북한 외무성 미국 국장이, 미국 측에서는 북한 전문 웹사이트 38로스 운영자인 조엘 위트 연구원이 각각 대표로 참석하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14일 한일 정부는 군사정보보호협정에 가서명했습니다. 협상 개시 발표 이후 18일 만인 초고속 합의입니다. 정치권은 박근혜 최순실 게이트로 국정이 혼란스러운 상황에서 정부의 앞뒤 돌아보지 않는 속전속결 추진에 국민 공감대가 우선이라며 철회를 요구했습니다. 15일 야3당은 한민구 국방장관 해임 건의안을 국회에 제출하기로 합의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기동민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전 현안 브리핑에서 야3당은 오는 12월 1일 전까지 한민구 국방장관 해임 건의안을 제출할 예정이며 이후 1일 본회의 상정, 2일 본회의 처리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정부가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가서명에 이어 주한미군 사드 체계 부지 협상까지 타결했습니다. 박근혜 최순실 게이트 전국에서 정부의 최대 안보 이슈 두 가지에 대한 대못받기 차원으로 해석됩니다. 국방부는 15일 사드 배치 예정 부지인 성주골프장 확보를 위해 소유주인 롯데 측과 벌여온 협상을 오늘 사실상 타결했다고 밝혔습니다. 국방부 관계자는 롯데 측과 성주골프장과 남양주의 국유지를 맞교환하는 대토 방식으로 부지 협상을 마무리 지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윌리엄 페리 전 미국 국방장관은 15일 잘못된 계산에 의한 핵공격은 막아야 하며 북한과 핵포기에 근거한 협상이나 대화를 할 경우 모두 실패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15일 페리 장관은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우리는 어떤 협상이든 북한이 지금 어디에 와 있는지에 대한 정직한 분석에서 시작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육자회담으로 돌아간다면 우리가 그들의 핵무기 보유를 포기시키지 못할 것임을 인정하고 목표치를 낮춰야 한다며 달성 가능한 목표는 북한 핵무기의 위험을 줄이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미국 핵과학자 지그프리드 해커 박사가 주장한 북한이 핵무기를 더 이상 늘리지 않고 핵무기 성능을 개선하지 않으며 핵무기와 기술의 이전을 하지 않는 것, 이른바 삼무 원칙의 최신 버전을 북한에 제시할 필요가 있다면서 북한의 핵무기 위험을 줄이는 대가로 경제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형태의 협상을 제안했습니다. 유엔 총회에서 인권을 담당하는 제3위원회가 15일 전체 회의에서 북한 인권 결의안을 표결 없이 합의로 채택했습니다. 회의를 주재한 콜롬비아 대사는 결의안 처리에 대해 아무런 반대가 없어 표결 없이 채택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반면 중국과 러시아, 이란, 쿠바 등 10개 나라는 인권 문제를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데 반대한다는 이유를 들어 북한 인권 결의안에 대한 합의에 동참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제3위원회는 2005년 이후 12년 연속 북한 인권 결의안을 채택했습니다. 한편 유엔 주재 북한 대표부는 이날 유엔 본부에서 북한 인권 결의안 채택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기자회견에는 김인용 유엔 주재 차석대사와 김영우 외무성 인권과장, 이성철 참사관 등이 참석했으며 김일용 차석대사는 유엔 총회 결의안은 북한의 인권 보호와는 아무 상관이 없다면서 미국 등 북한 적대국이 정치적으로 공모한 것이라고 비난했습니다. 또 새로 들어설 미국 행정부에 대해서도 북한에 대한 적대적인 감정을 버리지 않는다면 관계 개선은 어려울 것이라며 미국의 태도 변화를 촉구했습니다. 15일 해리 앨리스 미 태평양 사령관은 미 군사안보 전문 매체인 디펜스 원이 워싱턴에서 주최한 강연회에서 북한이 핵미사일로 미국 본토를 공격할 능력이 있다는 평가에 따라 준비태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해리스 사령관은 윌리엄 고트니 전 북미 우주방어 사령관이 재임 시절인 지난해 워싱턴의 민간단체인 대서양위원회 연설에서 공개한 평가를 믿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고트니 전 사령관은 당시 북한이 소형화된 핵무기를 로켓에 실어 미국 본토까지 보낼 수 있다는
미 정보당국의 평가에 동의한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또한 고트니 전 사령관은 전역을 앞둔 지난 4월 하원 청문회에서 북한이 대륙간 탄도미사일에 핵탄두를 장착해 미국 본토에 보낼 능력이 있는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16일 재미동포 신은미 씨는 페이스북을 통해 미국 정부로부터 북한 수재민들에게 쌀을 구입해 전달해도 좋다는 라이센스를 발급받았다고 밝혔습니다. 비영리법인 신은미 파운데이션 이름으로 발급된 라이센스의 유효기간은 2018년 11월 30일로 신은미 씨는 앞으로도 지속적인 도움을 줄 수 있게 되었다고 말했습니다. 신은미 씨는 곧 북한 비자를 신청해 함경북도로 가겠다며 비자와 쌀 구입 등 재반 준비를 마친 후 함경북도 회령과 온성으로 가서 쌀을 전달하겠다고 합니다. 이어 신은미 씨는 앞으로도 지속적인 성금 지원을 부탁드린다며 계좌와 페이팔 아이디를 공개했습니다. 자, 심층 분석 시간입니다. 오늘 심층 분석 시간에는 요즘 우리 사회의 가장 큰 화두입니다. 박근혜 최순실 게이트와 관련해서 저희도 이제 한반도 문제 전문 프로그램이지만 또 이 부분을 또 외면할 수 없게 만드는 뉴스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최순실 씨의 견해가 박근혜 정부의 대북 정책에 아주 심각한 영향을 미쳤다. 이런 정황들이 지금 드러나고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집중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NK투데이 문경환 기자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박근혜 최순실 게이트라고 해야지 될 것 같아요. 네. 이걸 자꾸 최순실 게이트라고 하다 보니까 특검도 자꾸 최순실 게이트 특검 이렇게 돼버리더라고요. 네, 한 명이 빠져나가죠. 네네네. 박근혜 최순실 게이트 여기에서 제 관심을 없이 끌었던 것은 이제 국정 전반에 영향을 미쳤다 이런 건데 그 안에서도 또 이제 대북 정책 관련한 얘기가 나온단 말이죠. 어떤 사례들이 있나요? 네, 일단 대표적인 게 드레스덴 연설을 수정했던 정황이 드러났죠. 그 태블릿 PC 입수된 것에서 그다음에 대북 정책을 비롯해서 각종 외교 안보 관련 자료를 보고받고 정책에도 개입했다 이런 얘기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박근혜 정부가 들어섰을 때 초대 통일부 장관으로 거론됐던 사람이 최대석 이화여대 교수였는데 갑자기 사표를 냈죠. 그러니까 당선인 측 인수위에서 활동을 하다가 갑자기 물러났어요. 그래서 왜 물러났는지에 대해서는 전혀 밝혀지지 않았고 본인도 입장을 해명하지도 않았고 그랬는데 이게 최순실 씨의 작품이다. 이런 얘기도 이제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르재단 전 사무총장 이성환 씨 인터뷰에 따르면 개성공단 폐쇄도 최순실 씨 그룹에서 논의를 했다. 이런 이제 증언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성공단 폐쇄도 최순실 씨 작품 아니냐 이런 의혹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개성공단의 기업인들이 지금 계속 정부 종합청사 앞에서 막 농성하고 막 이러시잖아요. 네. 그런 상황에서 이런 얘기를 들으면 정말 너무나 분노하실 것 같습니다. 또 최순실 예언이라는 것도 있어요. 북이 곧 망한다. 네, 예, 이런 얘기인 것 같은데. 네. 그 이제 최순실 예언 이전에 타너스님 예언이라고 또 있었습니다. 이게 한동안 언론에 나오면서 회자가 됐는데 그 언론인들 사이에서는 이 타너스님 예언을 박근혜 대통령이 아주 굳게 믿고 있다 이런 얘기가 정설로 떠돌고 있더라고요. 그 타너스님 예언은 뭐냐면 이 타너스님은 상당히 이제 예전 고승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70년대에 이런 예언을 했대요. 월악산 영봉위로 달이 뜨고 이 달빛이 물에 비치고 나면 30년쯤 후에 여자 임금이 나타난다. 여자 임금이 나오고 3, 4년 있다가 통일이 된다. 뭐 이런 얘기예요. 근데 이게 무슨 황당한 얘기인가라고 할 수 있는데 월악산에 그때 당시에는 주변에 물이 없었기 때문에 달빛이 물에 비칠 일이 없는데 1983년에 충주댐이 완성돼서 이 월악산 달빛이 물에 비쳤고 그리고 나서 30년 후인 2013년에 박근혜 대통령이 취임을 했다. 그러니까 3, 4년 후인 2016년 혹은 2017년쯤 통일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진짜 박근혜 대통령이 이 예언을 굳게 믿고 올해 혹은 내년에 통일을 하기 위해서 뭔가 적극적인 행보를 보이는 것 아니냐 뭐 이런 이제 얘기들이 떠돌긴 했는데 이것보다는 이제 좀 더 구체적인 게 최순실 예언이라는 것입니다. 지난 10월 27일 우상호
이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정책조정회의에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최순실 씨는 2년 안에 북한이 붕괴한다는 말을 하고 다녔다고 한다. 박근혜 대통령이 최순실 씨의 주술적 예언에 현혹돼 남북 정책이나 외교 정책을 펼쳤다면 심각하다. 이렇게 이제 비판을 했다는 건데요. 그러니까 결국은 최순실 씨의 예언 2년 안에 북한이 망한다라는 것을 듣고 보니까 북한이 망하면 당연히 통일되겠지. 그러니까 타던스님 예언도 맞는 거고 이게 종합돼서 박근혜 대통령이 그럼 빨리 북한이 망하게 해야 되겠다. 그래서 대북 적대 정책, 압박 정책을 통해서 최대한 북한을 빨리 조기에 망하게 하려고 계속 강경 정책을 폈던 것 아니냐 이런 의혹이 나오고 있는 것이죠. 탄호스님이 통일의 뭐 원칙이나 통일의 방법에 대해서는 별로 얘기가 없었나 봐요. 그래서 네네, 이렇게 전혀 이제 없었습니다. 최순실 씨 같은 경우에는 본인의 본래 생각대로 이렇게 오해를 한 모양인데 북한이 붕괴한 것이 바로 통일이다 이렇게 좀 믿었던 건가요? 그러면? 그랬던 네.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어쨌든 뭐 통일이 될 것이다라는 한 축의 얘기와 그 통일이 즉 북한이 붕괴되면서 된 통일일 것이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어쨌든 아전인수격인 해석인데 그걸 또 해석을 했다는 것도 저는 해석을 해서 국정에 반영했다는 것도 너무 웃기는 상황인 것 같긴 한데요. 근데 어쨌든 결국 이게 박근혜 정부의 대북 정책에 영향을 미쳤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네, 그 미쳤을 걸로 미루어 짐작되는 많은 이제 행보들이 나오는 거죠. 네. 네. 일단은 많은 국내 이 대북 전문가들이 박근혜 정부의 대북 정책에 대해서는 도대체 이해할 수 없다. 이 좌충우돌 왔다 갔다 하고 실제 들려오는 얘기와 실제 집행되는 게 전혀 다른 그런 상황들을 보면서 도대체 왜 저러는가에 대해서 이해를 못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대표적인 게 드레스덴 선언인데 실제 드레스덴 선언의 원문을 그 많은 이 전문가들 중에 일부가 좀 입수를 해서 봤단 말이에요. 그래서 상당히 박근혜 대통령이 전향적으로 대북 정책을 풀어가려고 한다라는 얘기가 그때 한참 돌았습니다. 그래서 독일에 가면 상당한 변화가 있을 것이다라고 예상을 했는데 정작 드레스덴 선언 연설을 딱 들어보고 많은 사람들이 충격에 빠졌죠. 자기가 본 것과 완전히 다른 얘기가 나와버렸단 말이에요. 도대체 이게 뭐냐? 누가 중간에서 농간을 부린 거냐에 대해서 설왕설래가 있었는데 결국 이제 누구냐 찾다 보니까 이제 드러난 거죠. 이게 최순실 작품이었구나. 아무리 뭐 다른 얘기가 들어와도 결국 최순실의 결정대로 그냥 모든 게 집행되다 보니까 도대체 박근혜 정부의 이 대북 정책은 이해할 수 없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돼버린 거고요. 실제 이제 박근혜 대통령이 북한이 곧 망한다. 북한 붕괴론을 열심히 설파한 사례는 많습니다. 해외에 돌아다니면서도 그런 얘기는 많이 했고요. 뭐 국군의 날 기념사에서 북한 주민들에게 빨리 탈북해서 한국으로 오라 뭐 이런 상당히 황당한 얘기를 하기도 했었고 10월 5일 그 세계 한인의 날 기념식 축사에서 결국 북한은 자멸에 이를 수밖에 없게 될 것이다. 뭐 이런 얘기를 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기회가 있을 때마다 북한 붕괴론 얘기했는데 이게 다 그 예언을 굳게 믿고 있었기 때문에 있을 수 있었던 일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그런데 문제는 뭐 최순실, 박근혜 이 두 사람뿐만 아니라 북한 붕괴론을 굳게 믿고 주창해온 그런 언론인이나 뭐 이런 정치인들 이런 사람들은 굉장히 많았단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사실 과거에 처음으로 북한 붕괴론이 본격적으로 대두된 건 1994년이었습니다. 이때 당시에 이제 김일성 주석 급서 이후에 미국에서부터 뭐 333 가설이라고 해서 북한이 뭐 빠르면 3일, 뭐 길면 석 달, 늦어도 3년 안에 망한다. 뭐 이런 이제 가설이 한참 돌았었고요. 그다음에 2000년대에 들어와서는 김정일 국방위원장 건강 이상설이 나오면서 한참 또 북한이 망할 것이다. 뭐 이런 얘기 돌았었고. 그다음에 이제 2011년에 김정일 국방위원장 이제 급서 이후에 또 북한 붕괴론 나왔었고 또 최근에 북한 붕괴론이 막 기승을 부리고 있는데 대략 한 4차례 정도 북한 붕괴론이 상당히 정설로 이렇게 한참 회자되는 게 있었죠. 근데 사실 이제 전문가들 같은 경우는 이런 북한 붕괴론에 대해서 초반에는 상당히 적극적으로 호응하는 사람들도 있었는데 뒤로 가면 갈수록 현실성 없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그때마다 나왔던 이제 북한 붕괴론의 근거가 있지 않습니까? 예. 네. 북한 붕괴론이 이제 가장 대두가 되는 건 주로 이제 북한의 최고 지도자의 유고 시에 많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북한은 워낙에 최고 지도자 중심으로 된 사회다 보니까 최고 지도자가 없으면 중심을 잃고 이제 사회 혼란에 빠진다. 그래서 사회가 붕괴될 것이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권력 공백에 의한 사회 붕괴 이런 이제 주장이 있는 거고요. 또 하나는
북한 경제가 매우 어려우니까 결국 이게 민중 봉기로 나타날 거다. 경제가 어려우면 결국 사람들이 들고 일어나지 않겠느냐. 뭐 이런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지도층 내에서 권력 다툼에 의한 쿠데타 뭐 이런 것들을 또 얘기를 하기도 하고요. 이런 게 이제 다 근거가 되고 있고 거기에 대한 이제 징후로 실제 북한에 대한 대북 제재, 강력한 대북 제재가 들어가서 이제 북한 경제가 어려워지면 곧 망할 거다. 그다음에 뭐 탈북자들이 나오고 있다. 고위층에서도 탈북자가 나오고 있다. 뭐 탈북자가 벌써 뭐 몇만 명이다. 이런 얘기들이 또 북한 붕괴론의 어떤 징후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 경제 위기 권력 공백은 아니었지만 어쨌든 그 최고 지도자의 급서 그죠 유고죠. 그리고 권력 다툼은 뭐 모르겠고 북사회를 들여다볼 수가 없는 처지에서 이건 모르겠고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고 이게 없었던 건 아닌데 경제 위기나 최고 지도자의 급서라든지 이런 게 없었던 건 아닌데 실제 이게 무슨 사회가 흔들린다거나 붕괴한다거나 이런 걸로 이어지진 않았단 말이죠. 그래서 이것만 봐도 북한 붕괴론의 한계가 좀 명백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그래도 가장 많이 좀 우리 한국 사회에서 지배적인 대북관이라고 해야 될까요? 경제 위기가 상당히 심각한 곳이다. 수십 년째. 이런 생각을 하고 있잖아요. 예전에 이제 70년대, 80년대 오히려 한국 상황보다 북한의 경제가 더 안정됐다라고 지금은 이야기되는 이 상황에서도 그때도 북에는 깡통을 든 거지들밖에 없다고 막 얘기됐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이 경제 위기라든지 이런 거는 굉장히 심각한 상황으로 우리 한국 사람들을 그렇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아요. 그래서 먼저 경제 위기로 인한 민중 봉기의 가능성 요거 먼저 좀 자세하게 살펴봤으면 합니다. 예, 일단 경제난으로 인해서 민중 봉기가 발생한다, 혹은 뭐 국가가 무너진다라고 하려면 고난의 행군 시기에 이미 무너졌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90년대 후반에 북한 경제가 최악의 상황을 달리고 있을 때 그때 안 무너졌는데 지금 와서 무너지겠는가? 그때하고 지금하고 비교하면 북한의 경제 상황은 상당히 큰 차이가 나거든요. 그래서 이건 이미 좀 논리적으로 말이 맞지 않다. 뭐 이렇게 보여지고 그 백학순 세종연구소 수석 연구위원도 북한의 경제 상황은 오히려 나아진 측면이 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임혁백 고려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경제 위기 등이 혁명이나 정권 붕괴로 이어진다는 자유주의 혁명 이론은 경험적 증거를 거의 발견하기 힘들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역사적 사례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짐작만으로 그럴 것 같은데 실제로 그렇게 되는 경우는 없다는 거죠. 그리고 지난 그 8월 15일 광복절 경축사, 대통령 경축사를 두고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도 저런 발언은 북한의 붕괴를 전제로 한 것인데 최근 평양에서는 대동강 맥주 축제를 했다더라. 곧 붕괴할 나라의 수도에서 맥주 축제를 하겠냐 이러면서 근거 없다 이렇게 일축했습니다. 네. 그다음에 민중 봉기에 대해서 보면 민중 봉기가 있으려면 지도층에 대한 민심 이반이 있어야지 되는 건데 언론에서는 가끔 이게 심각하게 지금 민심 이반 진행 중이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고요. 최근만 해도 연합뉴스에서 체코 대사인가요? 체코 대사로 권력의 이 그 최고 지도자에 대한 이런 믿음과 신망이 더 높은 거 아니냐 이런 얘기들을 막 만들어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보도가 나오고 있는데 현실이 좀 어떨까요? 네, 임혁백 교수 같은 경우는 노동당이라는 제도화된 대중정당이 나라를 지배하는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근대적 사회주의 체제라서 장기 지속성을 갖는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이 말이 좀 어렵긴 한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그 북한이라는 사회가 아무렇게나 돼 있는 사회가 아니라 노동당이 이 지지 기반을 가지고 근대적인 사회주의 체제를 갖추고 있는 나라다. 그래서 이게 순식간에 무너질 수가 없다. 일정한 체제를 갖추고 있는 나라다. 이렇게 좀 평가를 하고 있는 건데요. 보면은 고난의 행군 시기에 오히려 북한 주민들의 당에 대한 신뢰도가 더 상승했다, 이런 얘기들이 있어요. 그 탈북자들도 이건 인정하는 건데, 그러니까 고난의 행군 시기에 전반적으로 경제가 어렵고 주민들도 어려운데 당원들, 당 간부들이 더 어렵게 살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히려 당에 대한 신뢰도가 상승했던 그런 측면도 있고요. 최근에 이제 당 대회나 청년 동맹 대회 그리고 뭐 대규모 행사들, 뭐 열병식 이런 것들 보면은 주민들 반응이 상당히 이제 뜨겁습니다. 그래서 북한의 지도부나 이런 데 대한
상당한 이제 지지를 볼 수가 있는데 이런 걸 두고 이제 남쪽에서는 흔히 저건 억지로 꾸며낸 거다, 뭐 쇼하는 거다, 뭐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근데 불과 이제 몇십 년 전만 돌아보더라도 뭐 87년 6월 항쟁 때 김대중 전 대통령 뭐 연설을 하면 수십만 명이 나와가지고 막 환호를 하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사실 믿고 따를 만한 지도자가 있으면 대중들은 거기에 이제 그 지지를 보내기 마련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북한 지도자를 어떻게 평가하느냐와 별개로 북한 주민들은 자신들의 지도자를 상당히 믿고 따른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보면서 민중봉기가 일어날 징후가 있다, 이렇게 보기에는 상당히 어렵다. 전반적인 북한 주민들의 이 집권당 그리고 지도자에 대한 이 충성도가 높기 때문에 쉽게 민중봉기가 일어나지는 않을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게 합리적일 것 같습니다. 네네. 민중봉기는 그러면 좀 쉽게 일어날 가능성이 적다. 이런 그렇죠. 거고요. 그러면 계속 이제 한국의 정치권에서 새누리당 이런 데서 계속 얘기하는 것은 대북 제재를 계속 강화해서 압박하면 북이 붕괴할 거다, 이런 얘기를 계속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거기에 대해서 김용현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중국이 제재에서 발을 빼고 있다. 제재 단계에서 발목이 잡혀가고 있는데 체제 균열과 붕괴로 이어진다는 논리는 희망사항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쉽게 말해서 중국의 제재가 제일 이제 핵심인데 이 중국마저 제재 단계에서부터 발을 빼고 있다. 그러니까 제재도 제대로 되지 않을 상황인데 무슨 제재로 망하겠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대부분 전문가들이 강구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있는데, 북한의 중국 그 대외 의존율이 뭐 90%다, 이런 얘기들 한단 말이에요. 그럼 실제로 북한이 다른 나라들과 무역을 하는 비율을 쭉 살펴보면 중국이 그 정도 나옵니다. 그러니까 중국과의 무역이 상당한 거의 압도적인 비율을 차지하는 건 맞아요. 근데 북한 전체 경제를 놓고 봤을 때는 무역을 통한 경제보다는 자체 경제, 내수 경제가 훨씬 큰 비중을 차지하기 때문에 중국의 몇 퍼센트, 90%냐 100%냐 이건 사실 크게 중요하지 않다는 겁니다. 북한 경제 전체로 놓고 보면은. 근데 이걸 간과하고, 그러니까 우리처럼 대외 의존도가 높은 나라는 뭐 미국이나 일본이나 중국이나 어느 한 나라와 무역 의존도가 높아버리면 전체적인 경제가 그 나라에 예속되기 쉬운 구조인데, 북한은 또 그게 아니라는 거죠. 자립 경제를 상당히 오래전부터 강조를 해왔기 때문에. 그래서 제재를 통해서 경제가 무너진다, 뭐 경제가 어려워질 수는 있겠지만 무너질 정도로까지 갈 수 있는 구조는 아니다. 이걸 좀 염두에 둬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관련해서 또 최근 몇 달간 북중 간의 무역 그 통계 뭐 이런 것들이 오히려 제재 제스처에서 또 지금 벗어나고 있는 거 아닌가, 이런 해석도 있더라고요. 네. 해외 체류 종업원들의 집단 탈북이 지난 4월달 총선 앞두고 있었고요. 영국 주재 외교관이 또 망명을 하는 일도 있었지 않습니까? 이런 일들을 갖고서는 또 북한 붕괴론의 근거로도 쓰이고 있어요.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는지요? 네, 북한의 탈북자가 지금 한국에 들어온 탈북자가 3만 명이 넘는다, 이렇게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해외로 나간 이제 탈북자들까지 치면 더 많을 건데요. 실제로 그 수가 상당히 많아 보이기 때문에 북한 사회가 얼마나 이제 무너지기 직전이면 저렇게 탈북자들이 늘어나겠느냐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 탈북자 숫자는 사실 90년대부터 있었던 숫자거든요. 그러니까 벌써 20여 년 가까이 누적된 게 겨우 3만 명인 거예요. 그러니까 3만 명이라는 숫자가 어떻게 보면 많지만 어떻게 보면 되게 적은 숫자일 수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베트남 같은 경우는 그 베트남 통일되고 남베트남 망했을 때 보트 피플이 어마어마한 훨씬 많은 숫자가 빠져나갔거든요. 그래도 베트남 전혀 흔들림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정도 사람이 밖으로 빠져나간다고 해서 나라가 망하는 사례도 없고, 그렇게 따지면 이제 한국에서 해외로 도피성 이민을 가는 숫자가 사실 탈북자보다 훨씬 많거든요. 비교가 안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 가지고 나라 망한다, 이렇게 근거를 삼기는 좀 어렵다 싶고요. 김용현 그 교수가 또 이렇게 얘기했어요. 권한의 행군 시기 황장엽 비서가 탈북했어도 30년이 지난 지금까지 북한 체제는 유지되고 있다. 그래서 무슨 고위급 인사가 망명했다, 뭐 외교관이 망명했다, 이것도 북한 체제 붕괴의 어떤 신호로 보기에는 좀 어렵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네. 사실 제가 98년도에 이제 대학생 대표로 방북했을 때가 황장엽 씨가 탈북한 직후였고 또 고난의 행군 마무리 시기였지 않습니까? 한참. 네. 그런데 별로 망할 것 같지 않았더라고요. 그 시기에 가봤을 그렇죠. 때도. 네. 예. 자, 쿠데타나 지도층의 분열에 대해서는 어떤 이야기가 있나요? 네. 일단 김영희 중앙일보 대기자는
북한판 김재규나 궁정 쿠데타를 기대하기도 어렵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이하로 뉴스프로 대기자도 김정은 체제가 들어선 지 5년에 접어들면서 북한은 빠르게 안정되어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대체로 북한의 뭐 군부 쿠데타나 정변 이런 거에 대해서는 보수적인, 그러니까 반북적인 전문가들조차 좀 가능성은 낮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워낙에 북한의 지도부 자체가 상당히 이렇게 튼튼하게 꾸려져 있고 북한에서는 이걸 이제 유일 영도 체계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지도자 중심으로 이렇게 상당히 강하게 꾸려져 있기 때문에 내부에서 분열이 일어난다 이럴 가능성은 상당히 낮다 이렇게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일부에서는 북한이 뭐 자기가 알아서 붕괴할 때를 기다리지 말고 좀 적극적으로 붕괴 작업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외부에서 어쨌든 어떤 영향을 가해보자 뭐 이런 그런 모색도 좀 했던 것 같고 예전에 동상 까부수는 모임 뭐 이런 거 하는 거 보니까 예. 근데 이런 노력들이 없지 않았을 텐데요. 이 앞으로도 만약에 이런 노력이 있을 수도 있고요. 만약 성과를 거둘 수 있을까요? 네, 일단 아직까지는 성과가 없는 거고요. 이 외부에서 이 북한 붕괴를 위한 작업들 이런 게 역효과를 거두는 경우도 있다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임혁백 교수 같은 경우는 외부 세력에 의한 강제적 체제 변화 시도는 오히려 북한의 내부 결속을 강화했다 뭐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고요. 또 외부에서 반대되는 노력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북한이 붕괴하지 않도록 도와주는 그런 노력들도 있기 때문에 결국은 이게 서로 상쇄되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 뭐 중국이나 러시아, 쿠바, 이란 이런 이제 전통적인 북한과 우호 관계를 갖고 있는 나라들은 북한의 붕괴를 바라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북한이 붕괴하지 않도록 도와주고 있는 그런 모습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임혁백 교수 같은 경우 중국이 북한 체제 붕괴를 어떤 수를 쓰더라도 막으려 할 것이다 이렇게 평가를 하기도 했고 보엘벨 전 주한미군 사령관도 중국이 국익을 위해 수십 년째 대북 현상 유지 정책을 고수하고 있어 내부 붕괴 가능성 거의 없다. 중국의 정책이 바뀔 가능성도 적어 보인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했고요. 또 특이하게 그 임혁백 교수 제가 오늘 임혁백 교수 얘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 북한 붕괴론의 허상이라는 논문을 쓰셔가지고 제가 네. 많은 좀 참고를 하고 있었는데 핵에 의한 안정과 생존론이라는 개념을 또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핵을 개발한 게 북한의 어떤 안정, 체제 안정과 생존 유지에 도움이 된다 이런 이론도 있다라고 소개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놓고 볼 때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핵 무기를 가짐으로써 내부 결속을 다질 수도 있고 외부에서 쉽게 북한의 붕괴를 추진하기 어렵게 만드는 측면도 있고 그래서 이런 것들 다 더해 보면 결국 외부에서 붕괴를 위한 작업을 하는 게 크게 효과를 거두기는 어렵겠다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네. 많은 전문가들이 이렇게 붕괴론이 좀 허상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논리적으로 접근해 보면 사실 좀 너무 허망한 이야기다. 이거 그냥 바램이고 주술이다 이런 결론을 얻을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한국 사회에서 붕괴론 끊이지 않고 있거든요. 네, 이유가 뭘까요? 네, 거기에 대해서 정경화 남북 물류포럼 사무국장은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기본적으로 한국 사회에 북한 체제를 인정하고 싶지 않은 심리가 깊숙이 뿌리박혀 있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한국 사회에서는 북한 체제를 그냥 무너져야 되는 나라, 무너져야 되는 체제라고 인식을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실제 북한 붕괴 가능성이 있느냐 없느냐를 떠나서 북한은 붕괴해야만 하는 그런 당위성이 있기 때문에 무조건 망해야 된다. 뭐 이렇게 이제 인식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런 억지스러운 주장들이 계속 나온다는 겁니다. 다시 이제 처음으로 돌아가서 이 얘기가 결국 이 박근혜 최순실 게이트에서부터 나오기 시작을 했는데 북한 체제 붕괴론의 출처도 결국 이제 최순실 이다라는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8월 22일 청와대에서 을지 국가안전보장회의를 주재를 했는데 북한 고위 인사들의 이딴 망명을 거론하면서 북한 정권 붕괴를 공개 언급을 했다는 겁니다. 여기서 이제 외교 안보라인 관계자들도 이런 강경 발언에 당황을 했다고 하는데 이후에 박 대통령이 체제 붕괴론을 뒷받침할 논리를 만들라고 역으로 지시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북한이 망해야 되는데 근거를 찾아내라. 어떻게든 근거를 찾아내서 망할 거라는 걸 설득을 해야 된다라는 걸 얘기를 하고 있고 이것 때문에 오히려 이제 외교라인 관계자들이 상당히 고생을 했다. 뭐 이런 이제 보도도 나오고 있는데 그만큼 당위적으로 현실 가능성과 무관하게 그리고 전문가들은 오히려 현실 가능성이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도 이걸 계속 밀어붙이는 출발이 바로 이런 잘못된 대북 인식 그리고 박근혜 최순실 게이트에서
출발한 것 아닌가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네. 자, 과학적이고 이성적인 판단, 현실 판단 자체가 결여되면 제대로 된 정책과 대안을 세울 수 없는 건 너무나 당연한 것 같고요. 한미 양국의 차기 정권이죠. 한미 양국의 차기 정권이 이제 북한 붕괴론이라는 이제 허상에서 좀 벗어나서 좀 현실적인 대북 정책을 좀 찾았으면 좋겠다. 그래서 새로운 동북아 시대를 열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북한의 과학기술 역사를 전공한 강호재입니다. 제가 이번에 책을 냈습니다. 북한을 과학기술로 다시 한 번 더 보자라는 의미로 과학기술로 북한 읽기라는 책을 냈습니다. 북한의 흐름을 제대로 보기 위해서는 저는 과학기술로 북한을 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최근에 북한의 흐름을 얘기하는 옛날 얘기를 모았습니다. 옛날에 북한이 이러이러한 일들을 해왔다라는 걸 아주 쉽게 에피소드로 구성을 했고요. 그리고 잘 알려지지 않았지만 중요한 과학자들, 그리고 최근에 핵이나 북한의 경제 발전 전략, 그다음에 인공위성 이런 얘기들을 과학기술적인 측면에서 북을 본다면 어떻게 해석될까? 이걸 글로 써봤습니다. 이거를 보시면 북한을 새롭게 보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앞으로 통일은 더 가깝게 다가온다는 느낌을 받을 겁니다. 인터넷 서점에서 검색하시거나 아니면 옆에 배너를 클릭하시면 제 책을 빠르게 볼 수 있을 겁니다. 책에서 뵙겠습니다. 긴급 인터뷰 시간을 좀 마련을 했는데요. 정부가 거의 뇌사 상태라고 하죠. 재기능을 할 수 없는 상황에서 가장 빠르게 이 결정 집행되는 것이 굉장히 신기하게도 국민들이 반발이 심한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사드 배치 문제, 이걸 계속해서 지금 급하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14일 정부는 협상 개시 18일 만에 초고속으로 한일 군사협정에 가서명했다고 보도를 해버렸습니다. 그리고 이에 대해서 16일 시민사회단체가 전면 무효화를 주장하면서 시국선언을 가졌는데요. 이에 대해서 미군문제연구위원회 위원장 하주희 변호사님과 인터뷰를 가져봤습니다. 함께 보시죠. 한일 군사정보 보호협정 체결 추진을 즉각 중단하라. 뭐 2012년에 협정문 보시면 알겠지만 도대체 이걸 왜 하는지에 대해서 우선 국가는 명확히 밝혀야 됩니다. 2012년 협정문은 매우 일반적으로 적혀 있는 것 같지만 되게 재밌게도 그 정본이 영어입니다. 한국이랑 일본이 체결하는데 한글도 아니고 일어도 아니고 셋이 같이 쓰면 또 모르죠. 세 개 다 정본이면 모르는데 유일하게 영어만 정본입니다. 그리고 이 번역본인 한국말로 이제 법대처에 의뢰도 맡기고 막 그랬었죠. 그건 아무 의미가 없는 행위이죠. 정본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것처럼 한일 군사정보협정의 의도가 명확한 것 같습니다. 2012년에 그게 좌절되고 난 이후에 2013년 미국 의회 보고서들은 모두 이걸로 인해서 MD를 완성할 수 있는 한 축이 형성이 안 됐다라는 보고서를 엄청나게 내놓습니다. 그것은 한국에서도 그런 보고서가 역시 있었습니다. 이런 것처럼 이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그리고 뭐 군사비밀보호협정 이것은 단순히 정보를 교환하는 뭐 이런 차원의 것이 아니고 선생님들께서 말씀하셨듯이 동북아시아에서 한미일의 이 구도를 형성하면서 이 안보의 질서를 바꾸는 이런 구조적인 문제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절대로 어떤 개인의 독단이나 국민들에게 묻지 않고 이거를 처리할 수가 없는 차원의 문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여기 이제 우리 독립유공자들이란지 일제시대 피해자들이 여전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일방적으로 추진하는 것에 대해서 무언가 국민들이 이에 대해 제재를 해야겠다라는 생각에서 저희가 고발장을 작성하고 고발을 할 예정입니다. 우선 한민구 국방장관은 말씀드렸듯이 우리는 3.1운동의 정신을 계승한다고 헌법 전문에 나와 있는데 불구하고 그것에 대해서 지금 자위대의 한반도 진입, 그것을 구조화시켜주는 것을 체결하겠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헌법 전문의 위반이고 말씀드렸듯이 이 동북아의 안보 질서의 구조를 바꾸는 것이기 때문에 평화를 지향하는 우리 헌법 전문에도 헌법 전문 헌법 5조에도 위배되는 행위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안보라든지 주권이라든지 이런 문제와 모두 관련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국회의 동의를 반드시 받아야 하는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국회 동의를 받지 않고 일방적으로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 역시 국회 동의권을 침해하는 것이기 때문에 위법 위헌한 행위라고 할 것입니다. 이렇게 한국국방당국은 지금 현재 특히 국정농단 사태에서 누가 권한을 위임을 받았는지 그것도 알 수 없는 상태에서 아무런 권한 없이 국내 권리 의무와 관련한 행위를 권한 없이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문제를 국민의 이름으로 고발하고자 하고 현재 지금 여러 선생님들과 함께 고발단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17일에 해임건의안을 국회에서 발의한다 이렇게 했었지만 어쨌든 국민의 이름으로 이것을 철저하게 한민구의 책임을 묻는 그런 고발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많이 참여해 주시고 그 고발을 하는 장소에도 많이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왜냐면 해석 문제 때문에 영어를 끼우긴 하거든요. 끼우는 경우가 영어만 정본인 경우는 과거에 매우 불평등한 소파. 지금은 한국어, 영어 다 정본이에요. 소파도. 그 저기 정전협정이 원본이 영어랑 북한 영어랑 그 두 개잖아요. 네, 뭐 그런 거랑 똑같은 거죠. 네. 그런 차원이라고 있습니다. 한일 정보보호 협정, 지금 국방부 어쨌든 군사 비밀 보호 협정이라고 하던데 추진하게 되는 배경은 지금 국방부는 과거에 막 우리가 요구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만 2010년부터는 일본이 지속적으로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정보보호 협정을 이제 그러나 한국에서 맨날 여건이 성숙되지 않았다 내지는 국민 여론 때문에 못하겠다라고 하고 있었던 거고 이것이 급속히 추진하게 된 것은 2012년에 이제 밀실로 이렇게 급속히 추진하게 된 것은 미국이 동부아시아에서 재균형 전략 이거를 자신의 전략을 천명하면서 한국과 미국과 일본 간의 어떤 MD 및 정보를 공유해서 군사 대응을 전략적으로 할 필요 이런 것이 굉장히 커졌던 거죠. 그래서 지금도 미국이 종용한다 이런 관련해서 사실 많은 전문가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통해서 한국과 미국, 일본 간의 어떤 군사 동맹 유사한 형태를 취하고 북한과 중국 이것을 이제 봉쇄 내지는 이제 에워싸는 그런 군사적 목적에 의해서 추진된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2012년에 이제 무산이 됐는데 그때부터 지금까지 그 과정 간략한 그 과정은 국방부가 국회에 설명한 자료에 의하면 다른 과정은 전혀 없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12년에 무산된 이후로 2016년에 다시 협상을 재개하고 이렇게 하기까지는 아무 일도 없었던 것으로 그렇게 확인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아까 법적인 문제로 해서 이제 그 고발 조치인가요? 네, 국방부장을 고발하려고요. 국내법적으로 어떤 위반 사항이 있나요? 이건 헌법의 기본적인 문제죠. 일단 이 문제가 주권과 관련되는 문제인데도 불구하고 국민들한테 묻지도 않았고 국회 동의도 거치지 않았고 국회의원들도 처음 알았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으니까요. 그리고 가장 크게는 말씀드린 것처럼 동북아의 어떤 안보 지형을 바꾸는 구조적인 문제 이것은 헌법상의 평화주의 원칙을 완전히 위배하는 것이죠. 그리고 일본군 위안부를 비롯하여 일제시대 피해자들에 대한 어떤 사과도 없었습니다. 일본이 미국한테만 사과하죠. 태평양 전쟁에 대해서 그런 상황에서 일본 자위대가 한반도에 들어오는 거 남한에는 안 들어오겠죠. 동의 없이 그렇지만 북에는 들어갈 수도 이런 식으로 또 얘기를 했습니다. 한반도에 진입할 수 있는 어떤 구조를 터주는 것은 헌법 전문에 우리가 3.1운동의 정신을 계승하고 임시정부를 계승한다 이런 것에 위반되는 거죠. 실제로 체결된다면 이게 어떤 의미를 가지게 되는 걸까요? 원래 사실 이 정보공유 협정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어떤 경우에 정보를 이거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어요. 정보를 체결하고도 제공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이렇지만 어쨌든 국방부가 지금 현재 밝히고 있는 것은 북한의 미사일 이런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광범위하게 안보와 관련한 2급 비밀부터 1급도 과거에 있었던 거와 관련해서 문제가 됐지만 2급 비밀부터 공유한다라고 하는 것이니까
보니까 이것이 체결될 경우에 그 한미일 MD 체계를 완전히 구조적으로 구축하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사드나 뭐 미사일 방어 체계라는 거는 결국 이제 그 많은 정보를 모아가지고 뭐 적절하게 대응한다 뭐 이런 것이기 때문에 그런 차원의 문제가 제일 큽니다. 남아있는 정부 절차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지금 원래는 이제 차관회의나 차관회의를 거치고 국무회의 상정을 해서 대통령의 재가를 받으면 끝나는 것이라고 지금 이제 국방부가 얘기하고 있고, 물론 저희는 이제 국회 동의도 받아야 된다고 얘기하고 있지만 현재 지금 뭐 당장 내일 차관회의를 한다고 그러고 국무회의도 다음 주 월요일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지금 이 시점에 대통령의 과연 재가가 가능한지 정말 의문입니다. 자, 끝으로 함께하는 일정입니다. 18일 오후 6시 파이낸스 빌딩 앞에서는 아무것도 하지 말고 하야하라 수험생들을 위한 만민공동회가 개최됩니다. 19일 토요일 오후 3시 영풍문고 앞에서는 박근혜 하야 청소년 시국대회가 진행됩니다. 19일 전국 각지에서 내려와라 박근혜 시국대회가 진행됩니다. 많은 관심과 동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주권방송이 민중의 눈과 귀를 멀게 하는 공중파와 종편, 신문들에 맞서 진보 언론의 사명을 다할 수 있는 힘은 애청자분들의 적극적인 참여에 있습니다. 주권방송을 후원해 주십시오. 홈페이지 www.615tv.net에서 민들레 홀씨 정기 후원인이 되어주시거나 우리은행 1005-501-779-765 주식회사 주권방송으로 직접 후원을 해주셔도 좋습니다. 저희 주권방송은 평화 번영과 민주 회복을 위한 진보 언론의 사명을 성실히 수행할 것입니다. 주권방송과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